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저는 친정집으로 차를 끌고 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친정집 대문을 밀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밝은 웃음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마당 한쪽에 주차된 낯선 고급 승용차의 모습을 보고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지? 차를 가지고 올 사람이 없는데?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낯선 남자의 낮은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가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죠. 그 맞은편에는 낯선 중년의 남자가 정장을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얼굴이 익숙하면서도 낯설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죠. 서연이 맞지? 많이 컸네. 넌 날 기억 못하겠구나. 난 네 아버지 친구 영태 아저씨다.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영태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어머니 곁으로 한 발짝 다가서더니 어머니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그 친밀한 손길을 보고 몸이 얼어붙은 듯 했죠. 낯설고도 기괴한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태 아저씨가 저를 향해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주 다정스러운 듯 하면서도 뱀의 혓바닥 같은 그의 말이었죠. 서연아, 이제 영태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 편하게 새아버지라고 불러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은 듯 온몸이 차갑게 굳었어요. 방금 들은 이 남자의 말이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친정집이 순식간에 낯설고 기이한 곳으로 바뀌어 버린 듯 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있는 걸 본 영태 아저씨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손목시계를 확인하고는 탁자 위에 자동차 키를 조용히 챙겼습니다. 당황스러워 보이니 오늘은 이만 가마. 나중에 다시 천천히 이야기 나누자꾸나. 아니, 잠깐만요. 새아버지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시간 많다, 서연아. 아버지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다음에 보자. 누가 아버지입니까? 이봐요! 영태 아저씨가 집을 나가자마자 저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침대에 앉아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재혼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고 당황스럽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차갑게 쳐다봤죠. 평소에 따뜻한 눈빛이 아닌 서늘하고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넌 몰라. 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도 이제 혼자 살기 싫다. 외로우시면 재혼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급하게 재혼하실 필요 없어요. 됐어. 내가 왜 니들이랑 살아?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그래도 엄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말을 중간에 끊으며 무표정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연아, 네가 아버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사실 나랑 네 아버지
오래전부터 각방 썼어. 그냥 니들 눈치 보느라 남들 앞에서 부부처럼 연기했던 거야. 연기를 했다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부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셨다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숨긴 거라고 생각해라. 네 아버지랑 나 서로 안 맞아서 힘들었어. 날 여자로 봐주지도 않았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아버지에 대한 예인이 도리니 이런 얘기 꺼내지 마라. 네 아버지 장례 치러주고 49제 지내준 것만 해도 난 도리를 다한 거다. 그 말을 하고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가 했던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이 사실은 오랜 시간 연기된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방 안에 놓인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제가 알던 어머니였지만 지금 방을 나가버린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낯설기만 했어요. 저는 친정집을 나와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이 소식을 하나하나 다 알렸어요. 둘째는 어머니의 재혼을 찬성했고 막내는 반대를 했죠. 가족 단톡방에서는 둘째와 막내가 날선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지럽기만 했어요. 저는 핸들을 꼭 쥐고 시동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무언가 걸리는 기분이 들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 앞 형상에서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보며 반갑게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영태 아저씨에 대해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태 아저씨를 아시냐고 묻자 그 순간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빠지고 기이한 침묵이 흘렀어요. 단순한 질문 하나에 분위기가 급격히 변한 것이었죠. 그 이마에 검은 점 있는 김영태 말하는겨? 네, 어르신. 이 어디서 재수 없는 놈의 새끼를. 아유, 내가 그 새끼를 입에 담기도 싫은데 그놈 그거 인간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 어르신의 말을 듣자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심각해졌어요. 그 옌병할 새끼 인간 말종 쓰레기야. 이미 4번인가 5번인지 이혼한 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여자 등쳐먹고 살지 궁리나 하는 놈이라고. 전에도 그 인간 부인들이랑 돈 문제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소송까지 가서 난리도 아니었지. 넷째 부인은 아마 암에 걸려서 죽었지.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으이그, 마을 사람들 다 알아. 저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인간 몇 년 전에 여기서 사업한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잔뜩 빌려갔잖여. 근데 돈만 받아먹고 갑자기 싹 사라졌어. 온 동네가 들고 일어나서 단체로 고소까지 했는디. 아이고 글쎄 뻔뻔하게 다시 여기 얼굴 들이밀고 나타났네. 진짜 세상에 저렇게 낯두꺼운 사람은 내 80년 인생에 처음 봤다니까. 어머니가 왜 하필 이런 사람과 재혼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견디기 힘들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고 다시 차로 향했어요. 차 안에 앉아 방금 들은 이야기들을 잊지 않으려 서둘러 휴대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었죠. 메모를 마친 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조용한데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지는 의문과 불안만 가득했어요. 영태 아저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남자를 어머니는 왜 굳이 선택했을까? 저는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동시에 진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막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식 날짜를 자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렸어요. 정말 어머니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떠한 설득도 통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막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된 설득이라 이번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엄마, 꼭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셔야겠어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분을 만나보면서 알아가시면 안 돼요? 엄마, 외로우면 결혼 말고 연애만 하라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다 결정했고 결혼 날짜까지 일주일 남은 마당에. 그만 얘기하자. 어차피 니들은 내가 뭐라고 하던 반대할 거 아니야. 저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나 고집을 부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 그 영태 아저씨에 대한 소문 정말 안 좋아요. 그 사람 4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돈 문제 때문에 전부인들이랑 소송까지 벌였던 사람이래요. 마을에 소문 다 났어요. 맞아, 엄마. 그뿐인 줄 알아? 예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돈 사기도 쳤던 사람이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야. 절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엄마, 제발. 엄마는 마당 화초에 물을 주다 말고 물뿌리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저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해서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별별 소문들이 내 귀에 다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근데 말이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 겪어보니 다 과장이고 오해였어. 그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얄팍한 소문 몇 마디에 흔들릴 만큼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 엄마, 어떻게 아직도 그 사람을 믿어? 온 동네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엄마 혼자만 괜찮다면서 눈 감으면 뭐가 달라져요? 난 그런 이상한 남자 절대로 새아버지라고 못 불러. 절대 인정 못해요. 윤서희, 너 정신 차려. 이건 네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내 남편감을 누구를 선택하든 내 인생이고 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니들은 더는 간섭하지 마라. 어머니는 단호히 말을 마치고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그렇게 재혼을 하고 마셨습니다. 아주 작은 연회장에서 몇몇 지인들만 불러 조촐하고 비밀스러운 결혼식을 올리셨죠. 재혼 이후 처음에 어머니께서는 잘 지내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 매주 찾아뵈었지만 어머니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죠. 이상하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어머니를 불렀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닌 줄 알았어요. 서연아, 너 지금 엄마랑 전화할 수 있니? 바쁘거나 그러진 않고? 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서연아. 별 내용이 아닌 통화였는데 저는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아, 네 새아버지가, 아니, 영태 아저씨가 요즘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니? 어떻게 이상한데? 엄마, 자세히 말해봐요. 그게 계속 나한테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좀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요즘은 이 양반이 너무 힘들게 하네. 담보 대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정확히 김영태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처음엔 그냥 몇십만 원만 급하다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줬지. 근데 그 뒤로 점점 금액이 늘어나더니 이제 나의 집을 담보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달라고 조르는 거야. 서연아, 내가 정말 미치겠다. 엄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엄마, 내가 내일 엄마네 갈게. 나 만나서 얘기해요. 네? 엄마! 급한 마음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화 너머에서는 낮게 깔린 영태 아저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이 시간에 몰래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데? 그게 내 친구 영자야. 전화 바꿔봐. 확인 좀 해보게. 어머니는 갑자기 당황한 듯 급히 저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안 되었어요. 지금 어머니는 괜찮으신 건지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죠.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던 남편은 저의 창백한 표정을 보고 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방금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전했죠.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채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다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수화기 너머로는 작은 숨소리와 미세한 잡음만 들릴 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지만 답이 없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전화를 건 채 말을 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는 다시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어요. 저는 바로 남편과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역시 말없이 긴장한 얼굴로 차 열쇠를 집어들었죠.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당장 어머니를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어머니가 있는 고향 친정집으로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갔습니다. 늦은 밤에야 친정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마당에는 영태 아저씨의 차가 세워져 있었죠. 차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힘껏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영태 아저씨가 어슬렁거리듯 천천히 나타났죠. 저희를 본 순간 아저씨의 얼굴에는 짜증 섞인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인사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고 어머니를 찾았어요. 남편 역시 굳은 얼굴로 제 뒤를 따랐죠. 영태 아저씨, 다 알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으라고 강요하세요? 엄마 집에 손대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냐고요? 돈 때문에 결혼하신 거였어요? 영태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도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며 비웃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의 바르더니 다 커서는 버릇이 없네. 동혁이가 지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봐. 아직도 나를 새아버지가 아니고 영태 아저씨라고 불러? 그리고는 무심한 듯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어요. 김영태 씨, 집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장모님 폐 약하십니다. 집에서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시죠. 아저씨는 제 남편을 바라보더니 웃더라고요. 부부가 쌍으로 싸가지가 없구만. 그제야 마지못해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만 짜증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코웃음을 치듯 말했어요. 부부 사이 일에 왜 자식들이 끼어들고 난리야?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적당히들 해. 보기 안 좋아 보인다. 적당히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엄마 돈 갖고 무슨 짓 하려는지 확실히 알아야겠으니까 지금 당장 말해요. 집담보 대출 받아서 도대체 그 돈으로 무슨 일을 벌이려던 거예요? 그 순간 아저씨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는 거야. 자꾸 너희가 끼어들어서 내 망신을 주려는 생각이면 나도 더 이상 봐줄 생각 없다. 알아서 조심들 해. 어디에 돈 쓰려고 그러는 거냐고 묻잖아요. 쓸 것도 없는데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서연아, 돈은 알아서 쓸 때가 있다. 니들은 몰라도 되는 꼭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니들은 그냥 모른 척 해라. 괜히 나중에 가서 지금 이러는 거 후회들 하지 말고. 그때 주방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영태 아저씨를 보는 눈빛은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저 대신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한테도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말 못할 일이라면 대출 받지 말고 돈 쓰지 마세요. 장모님 재산에 단 한 푼이라도 손대는 날에는 바로 소장 날아갑니다. 각오하시고요. 혼인 취소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소송? 마음대로 하시지. 근데 나까지 없으면 늙은 당신 장모 누가 돌볼지 모르겠네.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없어도 우리가 엄마 모실 테니까 걱정 말고 당장 나가요. 영태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다가 거칠게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영태 아저씨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놓인 찻잔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는 찻잔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방금 전 저희 부부와 영태 아저씨와의 말다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처음부터 말도 안 됐던 겁니다. 김영태 저 인간 너무 수상한 인간이에요. 어머니랑 전혀 안 어울린다고요. 더 큰일 벌어지기 전에 법적으로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찻잔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엄마가 선택한 결혼이라면서요. 행복해지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아무 말도 없는데.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말을 했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영태 씨 그 사람 원래는 정말 자상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니들이 정말 오해를 하는 거야. 엄마,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오해는 무슨 오해? 도대체 어디까지 당해야 현실을 보실 거냐고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여보, 일단 진정하고 조용히 이야기하자. 이렇게 막 화내고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고는 제 옆에서 어머니를 진지하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희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저를 돌아봤죠. 대뜸 다급한 표정으로요. 아이고 맞다. 서연아, 나 영자 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네가 영자 전화번호 좀 찾아주라. 영자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일주일째 전화를 못하고 있네. 영자가 걱정할 텐데. 라고 하며 휴대폰을 제게 건넸죠. 영자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40년 넘는 오랜 친구입니다. 두 분은 평소에도 자주 통화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갑자기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을 열어 직접 당신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엄마가 직접 찾아보면 되지. 핸드폰에 다 있는데. 네가 찾아줘. 영자 아주머니 집에 전화 거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영자 아주머니 집 전화로 전화하잖아. 어떻게 수십 년을 걸던 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저는 어머니가 건넨 휴대폰을 받아들고 전화번호부를 열어 영자 아주머니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죠. 어렵지 않게 번호를 찾아 그 번호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위쪽에 뜬 은행 알림 문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무심코 그 문자를 눌러 내용을 확인했죠.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자에는 최근 며칠 동안 어머니의 통장에서 김영태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고액의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금액을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화면을 어머니께 보여주며 물었어요. 엄마, 이 문자 좀 봐요. 김영태라는 저 인간한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 거야? 이거 설마 엄마가 직접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듯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깜짝 놀라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엄마는 절대 이런 돈 보낸 기억 없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이 이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문득 저는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엄마. 놀란 어머니는 저를 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 멍해지는 듯한 어머니의 눈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왜 그래? 여보,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몇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고 매섭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이미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영혼이 흩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머님이 치매가 맞으십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시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지 여기 사위분은 물론 따님들도 못 알아보실 겁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가 의심한 상황이 맞았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곁에 자주 있었으면서도 어머니의 상태를 왜 조금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흘렸죠. 일반적인 치매와는 증상이 많이 달라서 찾기 어려운 형태였어요. 기억력과 인지력에 문제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이상 감정이 먼저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녀분이 곁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전혀 모르셨다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 탓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위로의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인해 그토록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행동했던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료실을 나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병원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곁에 다가가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의 마르고 차가운 손을 잡고 있자니 더 큰 죄책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은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막내 역시 어머니를 자주 찾지 않은 자신을 원망하며 오열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둘째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죠. 왜 하필 이럴 때 연락이 닿지 않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의 혼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남편과 상의해 변호사를 찾아갔죠. 변호사는 상황을 조용히 듣고는 신중한 얼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이 현재 완전히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혼인을 결정할 당시 심신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간 영태 아저씨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히 준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이 인정되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영태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댔죠. 야, 윤서연, 너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소를 하고 난리야? 미친 거냐? 왜 나한테 지랄이야? 뭘 잘못했냐고요? 엄마 통장에서 당신이 빼간 4천만 원. 그 돈 대체 무슨 돈이에요? 엄마는 당신한테 준 기억이 없다고 하세요. 엄마 몰래 돈 빼돌려놓고 지금 적반하장이세요? 내가 무슨 돈을 빼돌려? 그거 다 네 엄마가 나한테 자발적으로 준 돈이다. 나한테 주고 싶다고 했다고? 난 네 엄마가 그냥 주길래 받았을 뿐이야. 대한민국에서 이게 죄가 되는 거냐? 어? 역시 개소리시네요. 우리 서로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지 말죠. 됐고요. 더 이상 이렇게 전화로 싸우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요. 그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보세요. 서연아! 야, 윤서연! 제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하니 영태 아저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바꾸더라고요. 잠깐만. 아이, 서연아! 아이씨, 진짜 스타일 국이네. 아이, 그래, 서연아.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제발 소송부터 좀 취하하자. 그러면 네가 알고 싶은 모든 진실을 알려줄 테니까, 응? 내가 아주 이것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기고 있던 진실이라뇨. 아저씨가 그냥 우리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게 진실 아닌가요? 에이씨,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그렇게 후진 놈으로 보여? 아니면 뭔데요? 말해봐요. 지금은 말 못해. 만나서 얘기하자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너도 다 이해할 거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 아니야. 순간 저는 이 인간이 무슨 수작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뒤 결국 아저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에게 더 큰 비밀이 있는 건지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결국 이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영태 아저씨를 직접 만나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반가운 사람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40년 지기 친구 영자 아주머니였죠. 어머니의 휴대폰을 제가 갖고 있었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기에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영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니? 요즘 전혀 연락이 안 되네.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나랑 매일 통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끊기니까 너무 걱정돼서 말이야. 아주머니, 사실은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좀 연락이 어려우셨나 봐요. 어머나,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네 엄마가 그렇게 멀쩡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청명하고 샘이 밝았는데. 아이고, 결국 치매가 맞았구나. 아이고. 그런데 저는 전화 통화 중 영자 아주머니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네 엄마가 좀 이상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꼈잖니. 그때만 해도 내가 제발 치매만 아니길, 내가 틀린 거길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맞았구나. 아이고.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어머니의 치매를 아주머니가 진작 알고 있었다는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 치매 증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데요? 글쎄, 한 작년부터였나? 네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말투도 자꾸만 달라지고 전에 했던 얘기를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했어. 근데 직접 자주 못 만나니까 확실히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괜히 오해 살까봐 망설였지. 아주머니, 그걸 아셨으면 저희한테는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말했잖니. 내가 둘째 서아한테 네 엄마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병원에 한번 모셔가 보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적이 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가끔 네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걱정스럽다고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에요? 아주머니, 진짜로 서아한테 엄마 치매 이야기 하신 거 맞아요? 그렇다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분명히 서아한테 네 엄마 치매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다니까. 서아도 그때 분명하게 알겠다고 했고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했어. 엄마 잘 챙겨보겠다고까지 했는데. 저는 그 순간 마치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대체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 중 가장 차분하고 이성적인 둘째였기에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와의 전화를 서둘러 끊고 급히 둘째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둘째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죠. 저는 불안과 초조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영태 아저씨를 만나 이후 둘째네 집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영태 아저씨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저씨는 초조한 듯 담배를 연신 피우며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를 발견한 아저씨는 재빨리 담배를 끄고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내 딸 왔구나. 서연아, 내 딸 서연아. 일단 소송부터 좀 취하하자. 네 아버지 진짜 힘들어 죽겠다. 딸이요? 아버지요?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소송부터 취하하라고요. 아저씨는 양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없었나? 제 어머니 돈 4천만 원 빼돌린 거나 먼저 돌려놓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저씨는 제 말을 듣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지금 내 손에 남은 게 겨우 돈 1,000만 원이다. 내 배를 째봐도 당장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지금 장난해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빼돌린 건데요? 벌써 다 쓰셨어요? 확실히 말하세요, 당장! 아저씨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1,000만 원뿐이 못 받았어.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저씨 통장으로 4천이 넘게 분명히 이체됐는데. 서연아, 지금부터 이 아저씨 말 잘 들어라. 내가 너한테 진짜 진실을 하나 말해줄 게 있다. 사실 이 얘기라는 게 나한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 네 아버지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특별히 말하마. 대신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나 소송 취하해주라. 그 약속하면 내가 말해줄게. 아버지와의 의리? 참나. 네, 소송 취하 여부는 일단 아저씨 얘기를 정확히 다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그 대단하신 잘난 비밀이 대체 뭔지, 얼마나 중요한 얘긴지 듣고 나서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해 보세요. 네가 약속을 해줘라. 내가 말을. 됐어요. 말하지 마요. 법정에서 알아서 다 불게 해줄 테니까. 아이씨, 그래. 말해줄게. 들어보고 너도 제발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라. 이 아저씨 죽여서 네가 얻을 게 뭐겠냐? 아저씨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에 멈칫하고는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아저씨는 마침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네 둘째 동생 서아가 나한테 먼저 접근을 했다. 네? 접근을 하다뇨? 그게 뭔 소린데요? 서아가 나한테 네 엄마가 이 치매인 걸 알려주고 재혼까지 다 계획한 것도 서아였다고. 네 엄마 통장에서 나온 돈도 서아랑 나누기로 한 거고 4천만 원 중에 서아가 3천만 원 가져갔다. 그러니 내가 억울하니 안 억울하겠니? 헛소리하지 마요. 말도 안 돼요. 서아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요? 거짓말 아니라고. 내가 이 판국에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게 뭔데? 다 네 동생 서아가 짠 계획이었다. 나도 그저 이용만 당한 거라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헛구역질까지 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듯 굳은 얼굴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당장 둘째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연결조차 되지 않았어요. 둘째가 정말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죠. 서연아, 내가 잘못한 부분 인정하마. 네 동생 말을 듣고 애초에 이딴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이번만 한 번만 소송 좀 취하해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나 진짜 억울해 죽겠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분노와 혼란으로 인해 이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둘째가 설마 이렇게 끔찍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아저씨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누가 계획을 했든 누가 책임이 더 크든 법의 심판은 받으세요. 서연아! 아이, 서연아! 아이야! 그렇게 말하고 저와 남편은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둘째에 대한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이제는 직접 둘째를 만나 모든 진실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죠. 영태 아저씨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둘째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바로 둘째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째를 직접 만나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둘째의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아마도 일을 나간 듯 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집 앞 복도에서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둘째가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저희를 보고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듯 했어요. 저희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는 둘째가 도망칠까봐 재빨리 다가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서아, 영태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치매라는 거 네가 먼저 영태 아저씨한테 알리고 엄마 돈 빼내자고 계획한 게 정말 너 맞아? 집담보 대출을 받자고 한 것도 너였어? 엄마 돈 3천만 원 가져간 사람 정말 너 맞냐고. 어서 말해봐, 윤서아. 아니지? 김영태 그 인간이 궁지에 몰려서 거짓말한 거지? 언니. 아니라고 어서 말해. 언니. 둘째는 제 질문을 듣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둘째가 그 모든 걸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런 둘째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을 느꼈습니다. 윤서아, 서아야, 도대체 네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네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미안해, 언니.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돈이 필요했어. 미안해, 언니. 둘째는 이혼을 했어요. 제부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까지 떠안고요. 더욱이 둘째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난치병을 앓고 있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니. 할인이 병원비 때문에 그래? 상황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네가 혼자 끙끙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기 전에 언니한테 도움을 청했어야지. 언니가 너 하나 도와줄 여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 언니, 나도 정말 죽도록 고민했어.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 그런데 언니는 이미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했잖아. 그동안 언니가 할인이 수술비 때문에 집까지 팔고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도와줬는데 그런 언니한테 내가 또 무슨 염치로 도움을 청해. 언니한테까지 더 큰 짐을 지우는 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차라리 나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텐데. 네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은 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어디 있겠냐고.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판단이 흐려졌나 봐. 미안해, 언니. 저는 그런 둘째의 변명을 듣고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일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둘째를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언니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네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한테, 엄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그동안 널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 그런 엄마를 속이고 아픈 엄마 돈을 빼돌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가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상대로 이런 짓은 용서할 수가 없어.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언니 정말 미안해. 너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떤지 알기나 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사. 네가 엄마 병을 알았을 때 그때 치료만 받았어도. 미안해 언니. 아이 수술 날짜는 잡혔는데 당장 수술비는 없고 빚독촉은 이곳저곳에서 매일 연락이 오고 집에는 가스도 끊기고 나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 그저 내 아이 살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 안 났어.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야. 진짜로 후회해. 죽을 만큼 미안해 언니. 저는 둘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키는 걸 느꼈습니다. 둘째를 용서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러기도 힘들었죠. 저는 둘째에게 말했어요. 당분간은 얼굴 서로 보지 말자고요. 둘째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둘째를 들어안 채 저희는 천천히 집을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둘째가 제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이후 저와 남편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둘째에게 진실을 들은 사건 이후 수개월이 흘렀어요. 마침내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혼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죠.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었어요. 영태 아저씨는 준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죠. 둘째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형은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태 아저씨와 함께 공동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죠. 어머니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4천만 원 중 둘째가 가져갔던 3천만 원은 둘째가 어머니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둘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미 둘째는 아이의 병원비와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조차 버거웠던 터라 그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릴 여력이 없었죠. 저는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한 뒤 둘째 대신 그 돈을 저희가 메워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끝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가 더 이상의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치매는 날로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기억력은 더 빠르게 희미해졌고 이제는 저와 남편마저도 가끔은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생겼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찾으셨어요. 엄마, 뭐 찾으세요?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셔? 서연아, 우리 서아. 서아 어디 갔니? 우리 서아가 안 보이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지면서도 둘째에 대한 기억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처럼 간절했고 그 모습에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둘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찾고 계신다고 잠시라도 찾아와 달라고 말이에요. 잘 지냈냐고 묻지는 않을게.
주중에 시간 날 때 집에 들려. 엄마가 너 많이 찾는다. 엄마, 나 많이 미워해? 말 안 했어. 그러니 그냥 와서 엄마 보고 가. 내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엄마를 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엄마 보고 가. 둘째는 제 연락에 망설이다가 결국 저희 집에 왔습니다. 수개월 만에 보는 둘째의 모습은 초라하고 야위어 있었어요. 둘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저는 그런 둘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엄마, 저예요. 서아요. 엄마,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요. 정말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어머니는 그런 둘째를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둘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둘째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몇 번이고 말했죠. 엄마, 나 서아야. 엄마 둘째 딸 서아라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 그러지 마. 응? 제발 엄마, 나 좀 알아봐줘. 엄마 부탁이야.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슬피 우니?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울어요.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를 그렇게나 그리워하셨는데 이제는 둘째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둘째는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리워하던 둘째를 낯선 사람이라 생각하며 위로했고, 둘째는 그런 어머니의 품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울었죠.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억은 끝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저희 곁에 계세요. 어머니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듯 혼잣말을 하시곤 합니다. 둘째는 조용히 찾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야기가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가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그 작은 희망 하나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